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에서 사용하는 그 법과는 다르다라는 걸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원래의 그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계획은 오피스텔 1850가구 그리고 주택이 3500가구 합쳐서 이게 그러니까 6000가구라는 게 이렇게 합친 거예요. 근데 이 3500가구 중에는 임대가 875가구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 기준으로 여기서 뭐 민간이 한 350이에요. 근데 요거를 6천을 4천을 늘리니까 비슷한 비율이 쭈루루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게 전체가 최종적으로 임대 물량이 한 180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1당 표적 면적을 6제곱미터로 거주하는 인구 1당 면적을 6제곱미터로 하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맞추기 힘들 수 있어서 공공임대로 좀 분류해서 다자된 거 적용을 해주고 정부가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해석을 좀 내렸어요. 근데 이제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면적만큼의 녹지를 이제 조성하는 게 원래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땅에만 괜찮은 게 아니라 뭐 건물에도 좀 건물 30m, 스카이브리지 이런 것도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주택 물량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기본 계획들을 이런저런 바꾸다 보면은 사업의 지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이제 업무지구가 아니라 임대 단지 중심의 주거지구로 바뀔까봐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강아지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혹시 토이푸들 털이 많이 빠진지 알고 계신 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영상 올려서 보셨지만 여기 옆에 용산 정비창 전면 1년이라고 재개발 하고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썸난 반응이 있는데 저한테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용산에 가기 전에 걱정했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주택을 들려가는 게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라는 이 사업 전반적인 강북의 중심 축에서 이제 보자면은 주택을 들려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자칫 이런 의견이 정치적 시비나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또 임대를 좀 차별하는 걸 조장하는 그런 식으로 비칠까봐 저는 굉장히 말을 조심하면서 발표된 내용과 일부 대책들과 기존의 국제업무지구의 계획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치 제가 이제 주택 공급을 늘려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이제 확산시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핑을 제가 한 말들을 전부 타이핑 해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인터뷰 뭐 500m 오석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전영진이 배가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한다. 지금 그노스 카페에는 뭐 적발 기자라는 말도 배웠는데, 사실관계와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라이브 보시고 보니까 뒤에 가족들 이벤트에서는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 300m 앞 오석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오늘 짤 슬쩍 썼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회사에서 제가 기사를 쓰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경마장에 다녀온 내용이었어요. 여기 이제 제가 119 대책에서 발표된 것들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 중에 경마장이 있었고요. 잠시 후 오석 저는 제가 송탄 억가를 위해서 뭐 방면으로 뭐 우회전입니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한 건 아니에요. 프레임 논리 걸릴까 그런 거는 다 차치하고 이걸 말하고, 칭찬과 비판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칭찬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전격적이고 과감했던 것, 그리고 과천에서 넓은 다리를 찾아내고 주변에 택시들과 연장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부분, 전에 뭐 이제 교통망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정부 입장에서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부가 일단 최대한 빠른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적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셨던 거고, 비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좀 상상해 보시겠죠. 1번은 500m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있는 경마장에 들어갈 곳에서는 주민들이 과연 환영할 것이냐.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약간 심연에 가까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정선 카지노 같은 그런 느낌도 일견 있는 분들 있잖아요. 300m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기존에 그 과천 정부청사 앞에 땅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안 그래도 종전에 과천 시가지만 있던 것보다 여기가 재건축해서 내려가는 정도, 그리고 지식정권 다운 만들었죠. 위에 주암지구는 이제 하고 있죠. 과천지구도 승기실들 처음부터 하겠다던 거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뭔가 추가해서 우리 잠시 후 갑자기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시설이 포화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입지적으로 서울과 조금 더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 개발해서 과천 안에서 개발해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된다고 쳐도 너무 빠른 거죠. 2030년에 이거를 하는 게, 경마장 부지에 착공을 한다면 경마장을 2030년에 어디로 옮겨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30년 안에 합의와 착공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이제 마사회 노조에서 상담을 했는데 마사회 직원분들 굉장히 당혹스럽죠. 저희 지난주 라이브 때도 마사회 500m 남편이 마사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진짜분들이 있고, 그 당혹감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이 기사에서 뭐 그 정부 소유의 경마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발끈하셔가지고 댓글에 막 오시는 분들 계신데, 본문에 좀 검색 과정에서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마사회 소유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마사회는 농민이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단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싸우지 마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치 얘기 할 거니까 지금 싸우시면 안 돼요. 정치 관련 업무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정부에 제 말을 안 꺼내기 좀 어려워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제일 피해자입니다. 왜 피해자냐면 양쪽 지점에서 다 저를 득세 펴시기 때문에 최대한 건조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엊그저께 양도세 픽스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월 9일자로 종료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과 조치가 나왔죠. 당연히 경과 조치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단인지 모르겠어요. 경과 조치라는 건 어떤 제도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뭐 중단되거나 했을 때 그 사이에 걸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약간의 그 예외적인 조항을 준 것들을 경과 조치라고 말하세요. 경로를 이탈하여 지금 우리가 재검색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뭐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적인데 그 허가에만 2, 3주 걸리죠. 그리고 그 부동산 매매라는 게 계약은 오늘 하더라도 잠금 내가 뭐 당장 내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은행에 세출을 받더라도 내일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몇 달, 많게는 뭐 6개월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구제하는 거. 계약일 기준으로 5월 9일까지 계약하신 분들은 나중에 좀 잔금을 내더라도 일단은 그 중과 자체를 유예해주겠다, 기준대로 적용해주겠다라는 거를 한 거고. 다만 잔금이나 등기의 시점은 좀 차등을 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원래부터라기보다는 기존에 규제 강화되기 전에 규제 받던 지역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는 뭐 예를 들면 한 3개월 안에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쳐라. 그리고 나머지 규제 지역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뭐 등기를 쳐라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게 되는 것 같다. 규제가 강해질 때 늘 이런 경과 조치가 나고요. 이번 이야기들로 매물이 더 잠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런 말 하면은 또 이제 억가한다. 투기 용어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경험과 믿음을 지워야겠죠. 이 경험 이걸로 집값 잡고자 한다면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을 지워야겠죠. 2013년에 없어졌던 양도세 중과가 언제 부활했냐 기억하시나요? 2018년 4월 1일 일장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4월 1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발표를 하고 6개월 정도의 유예를 두다가 6개월이 아니죠. 8개월 정도의 유예를 두다가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당시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투트랙으로 보였죠. 착한 임대는 키우겠다. 공공에서 임대시장을 다 책임질 수 없고 우리는 그 비율이 한 전체적인 8, 9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 사업자 굉장히 권장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다 정부에 많이 믿었죠. 팔라니까 팔고 임대 등록하니까 등록했죠. 근데 어떻게 됐죠? 집값이 엄청 올라버리니까 정부가 정책을 실시하면서 집값이 엄청 올라버리니까 파신 분들은 잠시 후 상대적인 어린이 손해가 생겨버리고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하신 속도를 분들은 준수하세요. 정부가 선수 뒤통수를 쳐서 다 말소를 지키거나 말소를 유도하거나 하는 식으로 갔었죠. HHK님, 잠시 후 임대기간 2년 남았는데 자신 말소 안 30km 신호 하셨군요.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팔아라, 임대 등록해라, 임대 등록 하셨던 분들이 있긴 하지만 버티셨던 분들이 이겼고 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뭐라고 해야 있습니다. 될까요? 정부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승자가 됐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다시 믿을 것이냐에 대한 그 믿음과 경험. 종부세도 그때부터 강해졌는데 이 경험과 믿음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과연 이런 말만으로 하는 그 업보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오겠지만 시장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많이 틀린 일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장기 플랜으로 발전하는 문제도 있죠. 사람들 그래서 버티는 거죠. 설령 지금 정부 이런 뭐 논리와 말이 맞다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권이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은 곳들에서 봤던 그 시장의 움직임. 여튼 양도세 중과 유예는 그동안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유예를 해왔었고요. 지난 정부 때는 국회 장악이 안 됐기 때문에 소득세법 자체를 고치지 못하고 시행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에 대한 기준도 시행령에 하시는 거였어요. 소득세법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2주택이란 뭘 의미한다, 3주택 이상이란 뭘 의미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말 나왔던 그 양도세 중과 유예 말 나왔던 어떻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이 있습니다. 2주택 규정과 3주택 규정에 대한 걸 시행령에 두지 말고 이제 그냥 아예 법으로 옮겨버립시다. 이 말은 뭐냐면 정권 혹시 바뀌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이걸 고칠 수 없게끔 반드시 법 개정과 국회를 거치게끔 못을 박아버리자라는 얘기죠. 그 말은 혹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까지 고치려면 총선은 또 이겨야 되고 현재 구도로는 아예 못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많이 안 나왔던 대목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요즘 기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SNS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이재명 대통령의 X, 아니다 트위터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진짜 센 발언들 많이 나왔죠. 몇 가지를 그냥 그대로 옮기자면은 정부 정책에 맞서서 손해보지 마라. 정부를 부당하게 일하지 마라. 사익에 불과한 일부 저항은 정부를 억까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뭐 기사들이 저희를 비롯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거 뭐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말이다. 이제 프레임을 갖고 이제 짠 걸 볼 수도 있죠. 맞는 틀을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풀이 달려는 요 프레임에 걸려버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집값 문제가 그렇게 출생률을 떨어뜨리고 몇몇의 불로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를 망칠 수 없다. 저는 이제 굉장히 강한 표현을 나왔습니다. 양도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5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나옵니다. 성남, 용산, 반면
12시 그래서 방향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4년이나 뒀으면 충분하지 않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짚어봤지만 그 시행령에 사실적대 관련 규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부 장관이 유희철 장관이 아마라는 말을 쓰면서 300m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아마 좀 하지 말라. 아마 5산 때문에 12시 방향입니다. 아마는 직관성이 없도록 아예 옷을 박아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모습이 5천 놀림받았지만 여기 있고 집값 잡는 거는 그거보다 쉽다. 나는 필요 계산 없이 어떤 수산 건설하고 집값 잡는 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어디 계곡에 하시는 분들 잠시 다 후 엉거리 보고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5산 정부 차원이 방향 어느 정권에서도 12시 있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실행력 쪽으로 강하고 강하는 면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여튼 청와대는 이제 세제 카드를 다 쓰겠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규제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국정이 안 되시겠죠. 그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좀 어렵겠죠. 여기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수요 감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수요 감소가 되지 않으면 500m 좌회전입니다. 규제만도 없고 우리가 과거에 단단 시장처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일부 정치는 그렇고 이제 정책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청와대가 언급한 세금카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는 사람들이건 300m 이거 낯설어 좌회전입니다. 보이시면은 안 돼요.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다 봤던 겁니다. 정부가 뭘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뭘 할 수 있을까? 종부세 2주택주가 부활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전방에 과속 MB 방지턱이 정부 때 있습니다. 무력화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잠시 후 강화를 좌회전입니다. 했을 때 기재부 장관이 지금의 김동연 경기지사죠.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강화했었는데 울산 대책과 아마 7.1년 대책이었을 거예요. 세를 강화했었는데 세율을 올리니까 그거는 이제 중과였습니다. 중과시켰는데 근데 지금은 3주택도 중과되는 정도 했는데 다시 2주택도 중과해서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500m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중간 500m 70km 과속 단속 지금 2주택 구간입니다. 이하 같은 경우는 최고 얼마입니까? 2.7%까지 나온 거죠. 3주택 이상인 분들이 5.0이에요. 근데 이것도 나는 지난 정부에서 낮아진 거예요. 이거를 6까지 올려놨었는데 낮춘 겁니다. 6까지 또 한 번 올릴 수 있고 혹은 더 높은 세율로 올릴 수 있고 같은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먼저 시장 가입 우리가 종부세 발표에 대해서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발표를 구하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추가 공제인 거예요. 이거를 원래는 앱을 올려버리는 식으로 추진되다가 지난 정부에서 다시 이제 원공을 해버리고 이걸 또 다시 건드리면은 복잡한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발표 자체를 올려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과와 세율, 공동시장가입 비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버리면은 체감하는 세율이 엄청나게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제액 자체도 올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컸는지 일단 좀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초 문제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 가운데서 과거에 막 이렇게 만났을 때 운동명의 장기보유 문제가 인정됐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 시발점이 있었다. 저만 기억하는 승장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나면서 왜 따로 보냐 이런 논란이 먼저 이제 임대사업자 장특공제에 의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부부 단체 공동명의 하면 각자가 0.5채라서 각자가 안 준다라는 얘기가 이게 뭔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공동명의도 각자 임대사업자 장특공제 지금 개명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스노우볼 불렸다고 하는 기억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개그맨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는 세 번째 단일세율 적용은 뭐냐면 지금 환생세율이 2.7, 2주택 이하 최고 2.7 그리고 3주택 이상 5.6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주택에 대한 개인의 주택에 대한 거고 누진세율이다. 이거는 구간별로 차등한 세율 적용인데 법인을 우리가 보낼 때 어떻게 해버렸죠? 단일세율 공제 없고 단일세율 적용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 명의를 분산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분산하려고 온갖 걸 가지고 나와서 법인의 종부세를 아주 확실하게 내던 장치라는 게 2027년 단일세율 공제 X 그 말인즉슨 공시가격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500m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그리고 가장 이제 복잡하고 심각한 게 최종 1주택 이 단어를 잊어버린 분이 계실 텐데 자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때 300m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상품은 부동산 지역에서 주택지점이 조정상지기 때문에 2년 거주까지 한꺼번에 있습니다. 근데 최종 1주택을 쓰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같이 있었는데 잠시 후 지하차도로 다가 얘를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먼저 샀던 집을 또 마지막에 팔 때 원래 5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니까 두 번째 집 팔자마자 이 집을 또 팔아도 비과세를 원래는 줘야 되는데 요게 마지막 집이 된다. 직전 집을 판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야 그 날짜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주겠다. 이게 최종 1주택.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여러
채가 있었는데 마지막 한 채의 1주택 비과세가 그 한 채가 정말 딸랑 한 채로 남은 지 2년이 돼야 그때부터 이 집을 그 전에 10년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네가 다른 집만 남은 지 2년이 돼야 그게 소득세를 예수의 경제로 보내버린 표준주택이었고 실제로 나왔던 정책. 저희가 예전에 뭐 이승현 회장님이랑 같이 해서 일시적 3주택으로 이걸 파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결국에는 기재부 유관에서 나와서 막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세무사님들만 신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장특공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아까도 SNS에서 언급을 해서 다주택 15년 30% 장특 같은 경우에는 엎어질 확률이 지금 99죠. 그렇게까지 지금 줬는데 이거를 재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다주택 30% 장특은 엎어질 것 같고요. 1주택에 10년 최대 80%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에서 40 플러스에서 80 주는 거 맞죠? 이 보유의 조건에 대해서 그때도 바뀌는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정책은 뭐가 있었냐면 300m 최대 80 주는 지하차도 것도 그냥 옆 80 주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도를 차등하지 않으니까 지금 40, 40은 기본적으로 내가 뭐 보유기간 1년에 4%씩 공제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3년 이상부터 12%, 4년부터는 뭐 이제 16%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차익이 높다 그러면 1년에 4%씩 얹어주지 말고 3%를 얹어버리고 차익이 더 많아? 그럼 2%를 얹어버리고 이래서 깎는 거예요. 이게 발의가 잠시 됐었고 후 또 다른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지난 뭐 이런 방법도 아이디어가 다시 꺼내볼 수 있겠죠. 청와대죠. 그리고 장특공제 기산 시점 변경은 뭐냐면 이것도 최종주택이랑 엮이는 겁니다. 80% 받으려면은 1주택인데 비과세를 하면 비과세가 장특 엮이는 거니까 언제부터 너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칠 거냐? 마지막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자. 장특도 최종주택 2년에 가는 거죠. 기산 시점 변경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있었고 300m 발안 안쪽 나올 확률이 굉장히 방면으로 높고 심플하고 항상 가져 나와요. 이어서 시험에 가장 잘 평남 나오는 일지구 지금 일시주택 몇 년 뒤죠? 좌회전입니다. 일시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지나서 새로운 주택 취득하면은 요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그 주택 매각되면은 일시적 주택 비과세 적용해주죠. 3년. 근데 종종 이제 규제를 강하게 걸 때는 교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될 때는 1년까지 짧게 넣어도 있고 뭐 전입 6개월 안 해라 이런 것도 건 적 있어요. 이것들이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가장 간단하게 건드려볼 수 있는 상수라고 보여요. 하여튼 어디까지나 저의 이제 뇌피셜인데 기출문제에 기반한 뇌피셜입니다. 이게 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모든 카드가 기출문제에 뭐가 있었냐라고 다시 보는 거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어디 나오고 나고 제가 이제 나중에 했던 건데 이거를 또 업데이트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뭐 김세현 쪽에 부동산 끝났다는 책에서 보면 도입 과정이 좀 되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돼서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면서 들어왔던 법이고 큰 변화가 언제 있었냐면은 공시가격 기준이 좀 내려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300m 발안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가장 이어서 중요한 세대 평남 합산이 일지구 분별받는 방면으로 지금도 좌회전입니다. 따로 계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아끼려면 명의에 대한 절대가 잘 짜셔야 되는데 원래는 세대 합산이었는데 헌재에서 위헌받게 가서 인별과세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MB 정부 때 들어가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되는 등 굉장히 이제 완화가 됐었는데 2018년 9.13 대책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올리고 이제 법인 이제 박살을 내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율 올리고 하다가 2022년도에 가서야 우리의 현행 종부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율 내리고 2주택 중과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제 올리고 다 이제 내린 거죠, 그렇죠? 공제 규모를 잠시 후 올린 거죠. 발안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6으로 바뀌게 될지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 받고 왔었는지는 앞장에 설명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싸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채팅창을 별로 안 봤습니다. 다 싸우셨나요? 하여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1월달 한국경제신문 신규 구독자가 7,000분이 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간 구독자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신규 구독자가 1월 한 달에만 7,000명이 늘어서 저희가 보너스를 받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해 주시면 그 보너스로 제가 집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내에서 확장대회라는 건 신문 확장대회라는 건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확장대회라는 게 뭐 정수기 판매왕, 보험 판매왕, 자동차 판매왕 이런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링크에서 혹시 나도 한국경제 읽고 싶다 혹은 전형진의 집 사는 걸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구독해 주시면서 추천 이내에 전형진 보유정 적어주신다면은 저희의 영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어디 살 거냐고요? 저는 늘 부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로망의 집은 경기공자유와 마포레미 없으죠. 그리고 어제 전면 1구역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다치셨지만 저는 용산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을 읽으시면은 패키지로 저희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석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토지거래 허가제가 곧 해제된다는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될 것을 부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측은 결론적으로 틀린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는 거고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 오늘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변명하려고 찍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측에서
잠시 후 맞췄냐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 무엇 때문에 예상이 틀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하는 예측을 좀 더 날카롭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릴 것이라고 예측을 한 데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부분이 생기면서 정치적 동상이몽 아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예상했는데요. 이런 예측이 결론적으로 틀리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예측이 왜 틀렸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울시장의 교체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호라는 분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현재 충북구청장이신데 민주당 출신이시고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전한다는 칭찬을 하면서 갑자기 인지도가 생긴 인물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성동구민인데 민주당이지만 정호는 이전한다 이런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리더라고요. 또 무슨 일을 잘한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댓글을 다는 이분들의 정체는 아침마다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영코티 사이버 명예 성동구민 같은데 그 진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원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현직 서울시장 오세훈을 1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남은 기간 동안 이 차이를 역전시키지 못하면 서울시장이 바뀌는 게 확실시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 굳이 정부와 서울시가 정치적 수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왜 지지율은 진보계열 후보가 높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해요. 우선 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돌파했습니다. 이 15억이 말이 15억이지 지금 대출 규제를 고려해보면 LTV 40% 한도 내에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이 9억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주로 유주택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다들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이 투표라는 건 1인 1표고 부자나 빈자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을 쫙 나열해 봤을 때 평균적인 서울 시민이 9억을 받고 있을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기보다는 빌려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는 거는 재앙입니다. 내가 평생 집을 못 사게 되었다는 좌절감과 함께 이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보다 어떻게 하여야 조금 더 싸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로 관심이 옮겨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지할 정당은 당연히 임대료 관련 규제를 들고 나올 진보계열 정당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정부 집권 시에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이 오르고 세금을 더 받는 쪽으로 정책이 기울 수밖에 잠시 없습니다. 후 그러니까 우회전 2017년부터 이어서 2020년까지 목적지 집값이 부근입니다. 상승할 때는 그래도 아직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아끼면 서울에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보수세가 강했다면 이제 몇 년 사이에 거기서 집값이 더 오르면서 집을 못 산 사람들이 내가 못 가졌으니까 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시장 선거에서 이런 힌트를 얻었는데요. 뉴욕도 지금 서울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중산층들은 다 밀려났고 그 남은 사람들은 집값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세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시장 선거에서 임대료 상한제, 부자 증세, 규제 강화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운 만다리가 승리한 거죠. 이게 시장 논리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위에서 아래로 뜨듯이 부자보다 빈자가 많고 똑똑한 사람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표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너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서울도 지금 똑같은 일을 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은 사라졌고 세입자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여건이 점점 유리해지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굳이 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핵심은 제가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 것이라고 예측했을 때와 무엇이 달라졌느냐인데 제가 범한 판단 미스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는 무난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매매가의 상승은 뉴스 공장으로 시선을 돌려 있게 할 수 있지만 전월세가의 상승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 공장을 아무리 틀어도 시선을 돌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간과했던 게 바로 속도예요. 그 충격파가 나한테 직접 오지 않으면 그냥 언론을 통해 전달을 받은 남의 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충격파가 직접 오기 전에 지방선거가 시행된다는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해서 시차를 고려하지 못했고요. 지금 페이스대로 만약에 간다면 지방선거 결과가 뻔한데 구태여 정부에서는 지금 서울시장과 협상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몇 개월만 지나면 시장은 자기 편으로 바뀌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가 주식시장의 상승이에요. 현재 정부가 집값이 아무리 오른다 그래도 자신이 있는 게 주식이 집값보다 더 오르고 있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과거 문정권 때는 무주택자들한테 3기 신도시라는 당근을 던지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 집값이 올라서 단일 대우가 깨지고 할 말이 없어져서 멸망하고 정권이 교체됐죠.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식으로 벌어서 맹징을 해라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도 5천 넘어갔고 집값 때문에 불만이 좀 생겨도 주식으로 수익을 좀 보면 상쇄된다 뭐 이런 계산을 아마 끝냈을 거예요. 실제로 요새 주변만 봐도 주식으로 수익 본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할 말이 있으니까 한숨 잠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민심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출구를 만들어서 그 폭발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을 못 사면 여론이 바로 분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이라는 완충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건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수도권 민심 위반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라는 수를 가지고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부는 코스피 지수라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투자 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